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통음악 갖고 여기서 조금 전에 공연했잖아요. 그 최공준과 그분 오고 해서 박성환 씨도 했잖아요. 그것을 이거를 정신적인 걸 보는 사람은 단순히 음악으로 안 봐요. 그 중요한 거거든. 시조도 여기 선생님이 지금 시 같은 거 하시잖아. 이거하고 사설 시조하고 얼마나 달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어디죠? 그 저 시할 때 우리 그 위대한 시인 있잖아요. 이종록 시 그 선생님이 이제 시가 얼마나 잘합니까? 그 시할 때 또 거기 오시는 여성 그 아티스트 있어요. 네. 이 선생이 딱 하면은 그걸 듣고서 또 편곡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그 노래 뮤지션은 또 노래도 부르고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정도로 아니 시인도 대단한 사람인데 아티스트 뮤지션이 다 한 거예요. 또 관객들도 협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우리 현대 사회에서 난 그걸 한번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생각할 때 예술이란 뭐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단순히 어떤 유미주의적인 거로만 가야 되냐. 아니면 앞으로 미래 사회를 끌고 갈 거냐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거대한 담론 체계들이 좀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구 지성사의 흐름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해본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이런 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실제론, 유명론, 합리론, 경험론, 칸트, 헤겔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동양적 사회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동양에는 지식학이 없거든요. 이론학이.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식이 나오려면 자연으로부터 벗어난 정신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정신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동양 사회는 정신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항상 실제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현실에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은 소용없어.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자식이 말이야. 사람이 돼야지.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 자식하고 똑같아요. 자식이 똑똑하면 뭐해? 근본이 돼야지. 근데 유럽 사회는 그거 아니거든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안 만나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거기는 악마도 존재해. 저 서양 철학에서는 동일률 논리학적 의미에서 그 악마가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서양 사상도 그러니까 서양의 이론 갖고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근데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동양 철학이나 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거 하는 분은 없죠. 선생님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거 할 때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 그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데.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 안에 있는 거야. 절대적인 게. 내가 세상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가 보는 견해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믿거든요. 항상.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절대적인 게 있어. 그런 전통이 플라톤으로 가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로 와서 비판되고 이게 다 가는 거예요. 실제론, 유명론.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6시까지 끝내라는데 5만 하고 끝냈죠. 그런 얘기 했잖아. 저기 의병 전쟁했잖아요. 내가 의병 기념관을 세우는데 홍성에 세워야 되느냐 예산에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그 결정을 했더니 임진왜란때 의병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어. 아니 왜 임진왜란부터 하느냐. 그러니까 의자가 오르르자래.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홍익인가부터 시작하지. 그래서 그분이 얘기할 때 말이 좀 지나치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이 봤을 때 마돈나하고 마동석이는 그럼 같은 거네. 그러니까 성이 맛이냐 해서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실제론과 유명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죄를 졌어?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진 거야. 마동석이하고 마돈나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매개념이 하나 들어가. 트럼프. 그래서 마동석이하고 트럼프는 터프가이야. 그래 통한다고. 그런데 트럼프하고 마돈나는 또 금발이야. 그래서 통하는 거야.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연결돼 있죠. 예? 그런 실제론적 방식이 있어.
우리 이제 김기 박사님의 말씀 한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진지하게 네. 나중에 대화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고파서 안 네,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하시오. 우리 손 박사님 말 들립니까? 네. 네. 네, 이제 그 무궁한 학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많은 지식을 또 얻고 또 많은 걸 이제 생각하게끔 그렇게 뭔가 이제 화두를 던져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전반부에 이제 그 어떤 뭐 이성에 대한 그 합리적 사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현대는 아니고 이제 현대 이전, 현대 지금 단 100년 사이 이 사이에 이제 지금 이건 직전까지 이게 이제 이성적 사유가 이제 말하자면 인류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성이었다라고 이제 본다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은 그게 좀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 아까 말로 하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런 모양인데 그 전체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지성의 이게 이 인식의 방식의 이게 흐름을 보면은 뭐 사람도 어린 아기 때가 있고 어린 아이 때가 있고 그것도 뭐 자연스럽죠. 그냥 천진스럽고 그런데 이제 학교에 가서 점차 이제 이 생각하는 법을 이제 배우는 거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 살아보면 이제 70, 80대는 척파만 삼칠 생각을 뭐 하려고 하노 그냥 척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것처럼 인류의 이제 우리 어떤 지성 또는 인식 방식의 역사도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는가. 저 아도 이제 중세부터 훨씬 더 이전에는 이제 말하자면 어린 아이들 같은 그런 이제 물하 무불이죠. 이거 뜨거운지 뭐 차가운지 모르고 그냥 쓱 잡는다 이거죠. 그냥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것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다기보다 뭐 오히려 자연스럽다. 인디안들은 이제 땅에 뭐 개념이 없잖아, 그죠? 이걸 산다라는 거 생각도 못 하는 거지. 땅과 내가 이제 하나고. 그 죽음의 세계도 알지 못한다. 아마존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게 있는가? 옛날 원시인들 지금 이 부족들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그 자체도 몰라. 그래 이제 그게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인류 지성으로 말하면 그 자연스러운 뭐 그런 그 아이로 말하면 아이 때 같은 그런 사유 방식이고. 중세 지나서 이제 근데 뭐 이제 이게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이성적 사유가 이제 그걸로 이제 우리 지구촌을 이끌어오는데 그게 뭐 이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뭐 학생 때에서 한 40, 50대까지 막 이렇게 팔팔할 때 뭐 그렇게 인식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양자의 물리학 그 1900년도에 그게 이제 세상에 제시되었는데 그때부터 서서히 뭔가 사람들의 이제 사유하는 패턴이 아까로 말하면 70, 80 할아버지 같은 좀 더 지금 막 이렇게 하지만은 지나면 지날수록 좀 우리 생각하는 스타일이 좀 이제 70, 80 이 초탈의 경제 같은 그런 스타일로 변해가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런 것 같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쪼개고 분석하고 분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모든 걸 뭉뚱그려서 이제 모아가 그런 인식 방식으로 이제 변해갈 것인데 그게 저는 더 이제 진화된 거, 진화된 그런 이제 사유 방식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럼 저는 이성도 이제 필요는 한데 그게 다라고는 절대로 절대라고 이런 말 자체를 쓰면 절대는 없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이제 그 이성적 사유는 그 물리학으로 말하면 이제 고전 물리학의 세계. 관찰 자가 있고 관찰 대상은 있고 저 관찰 대상은 영은 불변한 것이고 관찰하는 나는 영원한 척도를 가졌고 좀 분명히 다 지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검으면 검고 희멸이고 이 하나의 이제 고정된 그런 틀 그게 이제 어떤 이성적 사유의 이제 어떤 대표적인 스타일인데 앞으로는 이제 양자 세계 들어오면 물질이 이게 지금 분명히 뭔가 물질이 있었는데 파고 들어가니까 입자와 파동이 막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 없다라고 또 말할 수도 없는 지경으로 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옛날에 숫자는 1이다 2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제 몇 프로다 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그걸 저는 제가 그런 과정을 겪어서 내가 공부를 해온 것 같아요. 한때는 지극히 이성적이었지만 지금은 이성적인 거에 대해서 나는 별로 내 개인적으로 안 믿고 좀 더 높은 의식으로 진화한다면 이제 이성을 넘어서 애초에 이성의 수련을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성을 겪어서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래야 좀 더 완전한 인식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럼 어떤 이성적 사유에 대해서 조금은 좀 반성도 해야 될 점은 나는 있다고 그렇게 봐요. 지금은 점차 탈이성적으로 이미 많이 진입을 과학에도 그렇고 뭐 예술 세계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풍토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뭐 거기 이제 반이성이 되면 이제 뭐 혼합의 모습을 아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 삶을 뭐 교육받고 우리 했지만 그거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주 노력하고 많이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별로 그냥 보면 이래 보지. 내가 같이 판단을 한다거나 이렇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지 뭐. 그냥 보는 거지 뭐. 내가 뭔데 건방지게 옳다 그러다 기다 끔다 말할 게 뭐 있어. 내가 보는 이 나의 인식은 내 1차적으로 이제 내가 하잖아, 그죠? 그 뇌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뇌는. 원시인 뇌하고 현재인 뇌하고 1만 년 뒤에 뇌 용량 자체가 달라버려요. 업그레이드가 계속된다고. 지금 내가 본 게 무슨 답이요? 미래인을 보면 답 아니야, 하나도. 과거인들이 봤던 걸 우리는 답이라 안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뭐 결론 내리고 이성적인 것은 한계가 있고 아무리 결론 내려도 답은 아니다. 단지 하나의 이제 어떤 조건 속에서만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답을 부정도 안 하지만 믿지도 않고 그 상태로 가는 게 최고의 이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믿지도 않지만 부정도 안 해. 여기까지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이제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이제 반이성적인 거예요. 사실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후연되니 뭐니 이런 말 쓰지 않고 이성에 역행하는 거. 이성은 사실은 계몽주의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계몽, 인라이트먼트라 해서 계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성은 계몽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번에 지금 대통령의 이제 해외 순방할 때도 자꾸 점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 사회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떠나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지혜를 찾을 때 이성을 갖고 이성의 작용,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이성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신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총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해탈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점쟁이한테 물어본다. 이게 다 인간의 밖에서 인간의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인간의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칸트의 이후에 와서 그 진리라는 게 인간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안에 있다는 거거든. 그게 바로 이제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 칸트의 존재론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느냐? 모르거든.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물 자체는 인식한다거나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뭐냐? 내가 이것을 알려고 접근했을 때 이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 보여주는 거, 그걸 생각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론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칸트 그런 데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인간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그 김기 선생님하고 말씀하실 때 이제 주역이라는 것이 공자의 제자 가운데 주역을 전한 사람이 상구래요. 상구라는 분이 계세요. 논어에는 안 나오는데 공자 세가에는 나옵니다. 그 상구라는 분의 제자가 자궁이고 그 자궁의 제자가 순자라는 분이래요. 순자는 굉장히 자연학자예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순자의 전통이 나중에 양홍이라든가 이렇게 논용을 쓴 왕필이라든가 내려가듯이 굉장히 중국에서는 반골들이 많았었어요. 그분들이.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세상의 변화라는 건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도 시간과 공간이 변화됐을 때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모양으로 됐는데 이게 살짝 바뀌었을 때 내가 알을 느끼는 거거든.
근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범주가 마치 인간의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 인간의 안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금강경이라든가 그 화엄경 같은 데서 보세요. 부처님의 세계가 무한히 뻗어나가는 거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그건 우리가 찾을 생각을 해야지. 근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자꾸 밖에서 찾아요? 왜 점을 치고, 응? 왜 신탁을 하고, 그 뭐 무슨 스승인지 법선 여기서 찾냐고.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거든.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근대 사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유 방식에서. 이런 마당에 지금 이성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반이성, 탈이성 하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밥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비빔밥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밥도 안 됐고 중간에 밥이 막 돼가고 있는데 꺼버리고서 비빔밥 하면 이 밥이 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문제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직 우리 사회는 근대화도 안 됐는데 후연대 문제나 포스트 모더니 문제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죽박죽이야.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가치관이 통일되지 않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사이를 파고드는 제국주의 상품 판매자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팔아먹고 저기서는 저렇게 팔아먹고 국부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얼마 전에 뭐 론스타 사태라든가 그게 다 그렇게 나가는 거지 뭐가 있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성하고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네, 제가 말씀이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얘기하신 그 문제점들의 답을 네. 손 박사님은 유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찾으려고. 네. 나는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찾을 수 있다고 네. 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올해가 공부작 탄광이 2573년이에요. 네, 73년. 거의 이제 2600년 전 이제 공자에서부터 시작된 학문이 이제 유학인데 그 뒤로 이제 뭐 송나라, 제나라까지 이제 뭐 제너너 뭐 이게 생겼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그 오래된 2000여 년 된 전에 만들어진 유학이 현대 사회에서 얼마큼의 무게를 가질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아까 김기 박사님 얘기했지 어떤 뇌의 용량이나 어떤 사고력이나 이런 게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네. 이게 그 오래된 시절에 만들어진 그런 어떤 책들이 사상들이 지금 시대에서 얼마나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그 당시도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역사와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역사하고 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과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고전이라는 것은 항상 재창조되고 재해석된다. 그러니까 고전이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괴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제가 논어를 해석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논어 해석을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주자학적 해석이에요. 근데 논어 집주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주자주를 보면은 주자의 명분론의 입장에서 논어를 주석하고 있어요. 명분론, 주자 강목의 입장에서 주자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주자 해석은 한 푼의 가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명분론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신, 부부, 부자 이걸 다 나눠놓고 보면은 분의 논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제라는 게 좋은 사상인 것 같죠? 효제 사상이 분의 논리예요. 효는 뭐죠? 아버지와 아들을 종속관계로 보는 거예요. 제라고 하는 것도 어른과 장유소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러지. 효가 어떻게 그러냐?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아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끼리 이걸 얘기하죠. 이건 이상이고 현실 속에서 그렇게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이 제일 험한 관계야. 그래서 부자지간이 해체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지간이 해체되어야 진정한 인간의 해방이 된다고. 집안에서 아무도 못해. 아버지 권위 때문에. 그게 아버지 권위가 사라졌어요?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주 상속소에 있었잖아. 지금도 있을걸?
아버지 권위는요 지금 절대적이에요. 지금도 유럽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가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아요? 효제가 사라지면 유학은 정체성이 없어요. 효제하자는 위인지 뭐냐거든요. 그게 사라지면 향교도 없고 성유관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효제를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조는 재해석되고 재창조해야 된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라질까 봐.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 효제에 대한 해석을 하려면 효제가 어떻게 해서 서양에서는 사라졌는지를 우린 봐야 돼요. 그러려면 스콜라 철학도 봐야 되고 마르크 공동체도 봐야 되고 다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유학하는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가 들어왔어. 이거를 천주교를 유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탄압을 해가지고 저렇게 됐대. 천주교를 왜 탄압했어요? 하느님 믿어서? 아, 유학은 하느님 안 믿나? 그러니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천주교를 우리가 왜 탄압했고 왜 박해를 났고 그 사람들이 했는지 그걸 면밀하게 보자고요. 사회경리적 상황 다 봐가지고. 그건 천주교 쪽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쪽에서도 해야 돼요. 유학과 천주교의 만남으로 봐야 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보지를 못했어요. 저쪽에서는 종교적으로만 보거든요. 저는 분해 논리도 있다고 봐요. 분해 논리가. 천주교에는 분해 논리가 없거든요. 물론 프랑스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분해 논리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서양 사상에 분해 논리가 어디 있어요? 특히 혈연 관계가 어디 있어요? 스콜라 철학에서 혈연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까? 주자학에서요. 주자학에서 왜 혈연 관계를 따지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삼국지 보세요. 조조하고 유비 가운데 적통을 뭘로 봅니까? 우리는 유비를 적통으로 봐요. 조조를 적통으로 안 보고. 그럼 왜 유비로 봐요? 조조를 적통으로 안 보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선생님 있습니까? 없죠? 그냥 아니 엊그제도 그랬잖아. 삼국지에서 조조는 나쁜 놈이 간혹 나쁜 놈이고 유비는 좋은 놈이 계속 적벽부 판소리 계속 하잖아. 근데 물어봤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아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내세요. 아 그러려면 뭐하러 물어보라 그래. 이게 지금 국가 돈으로 하는 건데 이거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이 다 국가 돈 세금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 없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럼 우리가 판소리를 할 때 그게 왜 그 말이 나왔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춘향전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춘향전은 송나라 버전이라고. 당나라 버전 같으면은 이명룡이가 미쳤습니까? 그 시골뜨기하고 기생딸하고 결혼하게. 서울 가면은 그냥 재벌딸도 무진장 많은데. 근데 왜 그러면 춘향이를 데리고 가느냐.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런 데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는 그 사람들은 이제 실기자니까 거기다 그렇죠. 질문을 이제 잘못 그럼 하면 안 되지. 저도 알아요 그거는. 그러면 결론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학이 2600년 된 학문이지만 그 이후로도 시대별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달리 계속 해왔겠죠. 해왔고 지금 시대에 와서는 현대적으로 지금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죠. 당연히죠. 그걸 재해석하기 위해서 서양의 철학까지 동원을 해서 박사님은 지금 그걸 해석하고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봐야죠. 불교도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듣는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듣기 혼란스러운 게 유학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서양 철학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동원하는지를 지금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도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정리를 하는데 아직 페이퍼는 내년부터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록을 해서. 지금 방향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금 유학을 지금 시대에 맞게 또 재해석을 해본다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인 것 같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놓치고 산 게 지금 거의 100년이 넘었죠. 일제강점기 이후에 지금 거의 공백기 상태였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좀 절실한 부분인 것 같고 여기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이나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분야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하시는 분은 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또 하고 서로 같이 협조해서 해야죠. 뭐.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 유학도 우리 그 경제 내에서도 강원에 보면 아까 이제 효제 같은 경우는 정말 상하관계처럼 보이는 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려면 또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것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려면 또 해석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거는 또 별개로 부자 유친이라고 나는 내 자식하고 내 아버지하고 막 응돌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의무를 다하려고 하고 저도 먼저 해라. 부자 유친이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논리가 다 그래요. 유학 경제 내에서는 이렇게 몰아가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몰아가면 저렇게 보이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는 공자를 긍정적으로 봐요. 뭐 처음에 공자의 무리였다가 이제 모두 들어오니까 다시 공자의 무리가 뭐 그렇게 됐다고 또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공자의 말도 또 그 시대 상황에서는 다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그런 점도 시대적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자 뭐 맹자 뭐 이런 이 인간에 대한 이제 뭐 애착을 가지고 정말 인간 사회의 뭐 질서라든지 뭐 아니 지금 힘으로 해봐요. 깡패들이 다 하고 우리는 다 맞아주고 그건 안 되잖아. 법으로 가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이타적 이 본능을 일깨우는 거지 이제. 그거는 큰 전체 틀로 보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아주 유익한 것이고 이제 우리 이제 손 박사님 하시는 건 나는 이 방식이 100%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분만에 끝낼게요. 자 공자에서 맹자에서 와서 주자 때에 와서 다시 주자 천년 나와도 지금도 안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자는 그 당시의 첨단학을 마스터했어. 그럼 나는 늘 밖에 나가면 그래요. 좀 이렇게 국가로부터 이렇게 이제 뭐 보호받는 그런 제도권 사람들은 왜 과학 공부를 안 하느냐? 왜 서양 공부를 안 하느냐? 죽기 살기로 공부해라. 나라도 월급 받잖아. 그래서 그 주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의 주자가 새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손 박사님 하시는 거는 좀 전적으로 저 구도는 정말 맞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주자 옆에 앉아계시죠. 그럼 장차.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이러한 공부 방향을 열어놓으면은 또 그쪽으로 또 구세 사람들이 또 깨달아서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인류는 살아난다. 온고 지신해서 주자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또 그렇게 하면 돼. 물론 이제 공자가 가르치면 이 사람 모든 걸 커버한다는 건 아니고 단지 여기서 우리 인간끼리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뭐 이 삶을 조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공자 사상은 가치가 있고 계속 개성돼야 되고 그래 하려면 더 넓은 범위로 계속 누군가가 이제 새로운 주자가 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 긍정적이다, 가능성이 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초만 10초만 할게요. 제가 공자 사람이 물어봐요. 왜 공자의 일생을 연구하게 됐고 논어나 시경 연구를 하느냐. 근데 논어는 사실은 습속의 전형이에요. 논어 안에는 동양인의 사고방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 공자의 어록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공자님의 가탁한 거예요. 700년 동안. 그리고 공자의 일생을 한 게 논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는 논어 연구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거기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시경,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 시경을 한번 읽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시경을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이것으로 그럼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진지했는데요.